이렇게 잘리지 않고 한 주 더 살아남게 됐습니다. 한준희도 장지현도 정순주도 아무도 없는 송영주 이명철의 카타르 펀치 84회 첫 번째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고용 불안을 딛고 이렇게 또 한 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도 바꾸고 이게 빈집털이 하러 온 거잖아요. 이게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송영주 해설위원이 약간 좀 뒤가 없이 방송을 좀 하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문제죠.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이 방송 몸을 사릴 겁니다. 네. 오늘은 또 얼마나 이게 폼이 또 이렇게 쭈그러들지 한번 네.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걱정됩니다. 예, 드디어 저희가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11월 22일 기준으로 대회 3일차에 돌입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 C조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오늘 역시나 월드컵에 관련한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조가 죽음의 조더라 하는 그 조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해설위원의 선택을 저희가 방송을 하기 전에 서로 약간 좀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생각이 좀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를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예. 비슷할 수밖에 없고 조별리그보다 이제 토너먼트 단계까지 오면서 그때부터 저는 예상이 좀 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각 조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이는 조들도 혹시 죽음의 조가 될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을까를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C조의 경기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A조의 경기 그리고 B조의 경기를 우리가 봤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네. 그럼 가장 먼저 A조와 B조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감상평도 한번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가 결정된 이후에 근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고 프로젝트를 짰거든요. 그래서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여줬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나 나약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A조도 죽음의 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카타르가 이렇게 못하니까 3중 1약 같아요. 사실 사디오 마네 선수가 빠지면서 세네갈이 상당히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만 네덜란드를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 보여줬죠. 맞아요. 근데 마네가 있었으면 이겼다니까. 마네가 있었으면 이겼어. 세네갈이 그걸 안 줬으면 죽음의 조가 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전반전만 사실 그렇게 보더라도 0대0 스코어입니다만 서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면서 세네갈이 남은 두 경기도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겠다. 특히 에콰도르하고의 경기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는 애국자인 에네르 발렌시아가 있으니까 큰 경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골을 계속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콰도르는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저는 세네갈은 전체적으로 기동력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조직력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체 누가 골을 넣지? 마네가 없네? 이런 상황이고 반면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데파이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베르바인이라든가 얀센이라든가 나오긴 하지만은 상대 박스 근처에서 세밀함이 너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바날 감독이 왜 프랭키 도용에게 너무나 과부하를 줄까? 프랭키 도용을 좀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세네갈이 역시 골을 넣어줄 선수의 부재 때문에 카타르를 상대로도 에콰도르보다 몇 골을 더 넣을 수 있을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고 저는 그 결정력 차이 때문에 맞대결도 아직은 에콰도르가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네덜란드는 어쨌든 이번에 골을 또 넣으면서 좋은 출발을 알렸던 코디 가포와 같은 선수들이 그래도 한 방을 터뜨려줄 여지가 충분히 있고 베르바인 같은 자원들도 아마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 살아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A조는 죽음의 조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좀 보인다. 네, 에콰도르를 송영주 해설위원의 의견도 비슷합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A조도 죽음의 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카타르가 다 망쳐놨어요. 아, 진짜. 그래서 A조에 대한 관심이 한 경기씩 쭉 보고 나서 다른 조에 비해서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어느 정도 미래가 보이는 그런 카타르의 가시밭길도 저희가 예고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조입니다. 이제 B조인데요. 잉글랜드가 이란을 6대2로 이겼고 미국과 웨일스는 1대1로 이렇게 비기게 됐습니다. 이란이 생각보다 좀 힘을 많이 못 쓰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란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늪에 빠뜨리는 수비력 있잖아요. 항상 봤죠, 우리가. 네, 근데 그 수비력을 보여주려면 결국 수비수들의 컨디션이 중요한데 너무 쉽게 뚫리더라고요. 사실 최슈미 선수가 이 선수가 왜 나왔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선을 띄고 분명히 기용이 됐을 텐데 뭔가 이도저도 아닌 수비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실점을 할 때 또 빌미를 제공하는 엉성한 볼 터치도 하기도 했었고 케로스 감독에게 굉장히 좀 많이 욕을 들어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케로스 감독이 인터뷰로 밝혔듯이 네. 이란의 지금 좀 불안한 정세 때문에 네. 선수들이나 팀 전체적으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좀 안타깝지만 이란은 현실적으로 B조에서 더 인상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잉글랜드가 이란을 6대2로 또 격파를 했었고 미국과 웨일스는 또 이렇게 1대1로 비겼었는데
베일은 베일이네요. 네, 네. 마지막 페널티킥 얻는 거 보고 얻는 것부터가 축구 도사다웠죠. 예, 베일 선수가 이렇게 또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로 비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잉글랜드도 워낙에 이 압도적인 전력을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16강은 거의 떼놓은 당상 같고 나머지 한 자리는 어떤 팀이 좀 가져갈까요? 이 두 팀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되게 고민스러운데 일단 맞대결 승자가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1점씩을 땄고 미국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웨일스보다 보여줬는데 밸런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수비적으로 이 팀이 아무래도 맥케니 선수를 박스 침투를 맡기는 만큼 중앙 미드필더들 간격이 벌어지면서 발생되는 밸런스 문제를 전술적으로 잘 메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잉글랜드, 이란을 만났을 때 충분히 결과를 못 챙기거나 결과를 챙기더라도 골득실은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웨일스는 우리가 이제 원투펀치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표현을 하나 쓰자면 로또 같은 팀이에요. 뭔가 올리고 정말 롱볼 올리고 어떻게든 경합 붙이고 하는데 되게 복권을 긁듯이 확률 게임에 접어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키퍼 무어가 좀 통하는 날은 미국전 후반전처럼 잘 통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미국전 전반전처럼 이도저도 아닌 경기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올라가요? 전 그래도 웨일스를 예상하겠습니다. 웨일스? 네. 알겠습니다. 송영주 해설위원은 어디로 보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미국을 밀고 있어요. 네, 유누스 무사 얘기를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짜임새 있는 팀이긴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일스전을 잡았어야 돼. 아까 얘기했다시피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베일의 킥은 여전히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 K든 프리 K든 코너 K든 어떻게 해서든 데드볼 상황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역습이에요. 그런데 웨일스의 득점력을 봤을 때는 베일이 삐끗하면 이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두 번째로 낮은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미국이 흐름을 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그게 예상하기 좀 어렵긴 한데 저는 미국을 밀고 싶습니다. 네, 근데 또 마지막 경기가 또 하필이면 이란이라서 네. 이 두 나라 간의 특수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경기에서만큼은 그래도 이란 선수들이 뭔가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약간은 있는데 일단 두 분의 해설위원의 예상은 각각 갈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조입니다. C조는 일단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가 진행이 중인데 메시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고 그리고 수없이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는 것까지 저희가 보고 왔어요. 네. 예. 저는 이제 일단 C조가 죽음의 조가 되려면 지금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 사우디 경기에서 사우디가 승점 1점이라도 따야 돼요. 멕시코 폴란드도 어려울 아르헨티나 상대로 승점 따기에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1강이 예상이 되지만 멕시코 폴란드 사우디는 진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짜놨어요. 사우디가 2대1로 진짜? 이거 녹화 살립시다. 이거 사우디가 역전했다 그러는데 그러네요. 49분 53분. 누구 퇴장당했어? 그냥이에요, 그냥. 끝났어. 자, D조입니다. 프랑스, 덴마크, 튀니지, 호주. 저는 이번 월드컵의 다크호스로 덴마크하고 세르비아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승 후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부상 선수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 카림 벤제마도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계속해서 우승 전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 점을 봤을 때는 D조는 프랑스, 덴마크가 생존하지 않을까. 네. 프랑스, 덴마크. 역시 같은 생각이시죠? 저는 근데 덴마크가 프랑스보다는 순위가 높을 것 같아요. 덴마크 1위에 프랑스 2위. 덴마크가 1위다. 네, 아마 맞대결은 이번에도 덴마크가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뭐 덴마크가 사실 프랑스 킬러 같은 모습을 근자히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가 사실 한국의 축구 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조죠. 2조 독일, 스페인, 일본, 코스타리카. 스페인과 독일이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 일본이 대량 실점으로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독일과 스페인의 16강 진출을 의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은 역시 일본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이거잖아요. 아무래도 일본이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있는 동안에 유독 강팀에게는 좀 끈끈한 모습들을 보여준 경우들이 있어서 역습도 그렇고 역습에 나갈 때 그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빌드업의 솜씨는 또 선수들 개인 기량도 그렇고 일본이 꽤 좋은 편이라서 네. 이전에 지금 아시아 중동 국가들이 힘없이 무너졌던 것과 다르게 일본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사실 브라질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경기도 그 치치 감독이 상당히 좀 애를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스코어 역시도 뭐 1대0이니까 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런 결과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끈하게 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각시다르네요. 예. 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만 16강 갔으면 좋겠어요. 아유, 제일 마음이 좋다. 알겠습니다. 독일, 스페인. 예, 이렇게. 스페인은 잘할 것 같은데 독일이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아, 그쵸. 예.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 좀 믿어보고 싶어요. 러시아 월드컵 때 발목 잡혔던 독일이 이번엔 집중하고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이 독일을 잡는 법을 보여줬다. 우리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일본이 2조에서 나름대로 좀 순위에 요동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드는 거는 독일이나 스페인이 최전방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티모 베르너가 나가면서 최전방에 문제가 있고 스페인은 알바로 모라타니까 그 점을 봤을 때는 최전방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과 스페인이 경기를 주도하더라도 골이 많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라인에 한 방에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이 뛰어난 선수들도 뭐 쿠보라든가 미토마라든가 곳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믿고 조별리그에 참가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타리카가 과연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코스타리카는 황금 세대가 지금 저물고 있거든요. 절정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도 이번에 월드컵 본선 갔는데 한 팀만 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코스타리카가 바라보는 그 한 팀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G조인데요. 브라질이 있습니다. 일단 브라질은 떼놓고 생각을 하죠. 세르비아, 스위스, 카메룬이 브라질과 한 조입니다. 나머지 한 자리 어디가 가져갈까요? 아 저는 무조건 세르비아. 일단 세르비아를 민다고 하셨어요. 네. 예. 저는 세르비아 명단이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해요. 네. 세르비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8강까지는 갈 수 있는 전력이라는 8강.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르비아는 조별리그부터 조금 센세이션 같은 걸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병철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외로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스위스가 이번에 직전 평가전 가나전에 너무 이상한 경기를 펼치는 바람에 예. 약간 애매했죠. 선수들이 많이 뛰지도 않고 약간 느슨한 어떤 집중력들이 보이는 경기가 지난 스위스 가나전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멕시코 얘기를 했던 것처럼 메이저 대회에서 이상하게 토너먼트를 가는 그 특유의 징크스를 다시 한번 저는 좀 믿어보고 싶고요. 반대로 세르비아가 항상 메이저 대회 때 고전했던 면이 좀 있었어요. 네. 물론 이번에 멤버가 너무 좋다고 하지만 그런 징크스 때문에 막상 본선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이전의 흐름과는 조금 반대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또 하나 팀을 저는 카메룬을 좀 꼽는데 이번에 세네갈이 네덜란드에게 꽤 잘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아프리카 팀들이 자체적으로 네이션스컵에 모였을 때는 대부분 경기력이 좀 아쉬웠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월드컵 예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카메룬은 네이션스컵에서 개최국의 자격으로 조금 더 좋은 경기력과 결과를 냈던 게 사실이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결국 본선에 오르는데 성공을 했고 현재 스쿼드나 팀의 어떤 전방 압박을 필두로 한 강한 어떤 목적성과 방향성을 봤을 때 카메룬도 은근히 G조의 상대팀들에게 복병을 될 만한 요인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력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카메룬이거든요. 전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브라질이 약간 삐끗한 다음에 여기 죽음의 조가 되는 거예요. 빠질 수도 있다. 죽음의 조로. 그러니까 오히려 브라질이 치고 나갔을 때 나머지 팀들이 아웅다웅할 것이냐 아니면 브라질마저도 같이 좀 삐끗하면은 여기서는 누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만큼 스위스하고 카메룬의 저력은 인정을 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세르비아가 이 명단으로 16강 못 가면 이거 감독 은퇴해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 일단 G조가 죽음의 조로 돌변을 할 수 있는 변수의 키는 오히려 브라질이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조인데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가나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조가 죽음의 조가 되기를 좀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우리가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왠지 어떻게든 우리가 죽음의 조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강한 좀 간절한 바람이 좀 H조는 생겨요. 어떻게 되든 죽음의 조가 돼요. 말 그대로 우리가 우루과이전부터 승점을 따면서 이 조를 판도 자체를 예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죽음의 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첫 경기부터 패배하면서 말 그대로 초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죽음의 조가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근데 예상외로 뭐 우리는 당연히 죽음의 조를 우리가 또 만들어주면 아주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별개로 가나도 이 H조를 죽음의 조로 만들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쉬워. 가나가 잘해요.
잘하죠. 네. 가나 엄청 잘해요. 아니 가나가 잘하는데 나는 싫어요. 가나는 그냥 못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도 그게 제일 안전하게 승점 3점을 딸 수 있는 상대가 있다.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래도 기화 선수들이 합류한 상태에서 이 팀의 뚜껑을 제대로 열어보진 못했잖아요. 근데 약간 열어봤던 스위스전의 내용이 괜찮아서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전의 가나 경기력이면 진짜 최악체가 맞다고 보는데 이전의 경기력과 꽤 많이 달라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거는 누구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네. 수비력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짜임새라든가 공격의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나가 굉장히 위력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죠. 자, 설레발 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H조가 누가 올라갈지 예측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은 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F조인데 송영주 해설위원 그리고 임영철 해설위원이 공이 모든 조들을 통틀어서 가장 죽음의 조에 가까운 조다. 이렇게 뽑아오신 조가 바로 이 F조. 벨기에, 크로아티아, 모로코 그리고 캐나다가 속해 있는 이 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 경기가 모로코 크로아티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모로코도 지금 하킴지에와 마즈라이가 합류하면서 멤버가 더 좋아졌고 평가전을 통해서 소피앙 부파를 이제 왼쪽윙이 테스트했을 때 아주 좋은 경기력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부팔 선수도 기복이 좀 있는 케이스인데 직전 평가전들에서의 활약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 흐름을 그대로 월드컵 본선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크로아티아가 그러니까 본인들의 월드컵 첫 경기에서 패배한 대회는 모두 다 조별리그 탈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필 상대가 모로코고 분명히 월드컵 본선으로 봤을 때는 승리를 그렇게 많이 거둔 팀은 아닌데 지금의 멤버로 보면 충분히 지금 멤버 자체는 황금 밸런스로 볼 만한 지금 조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첫 경기에서 모로코가 의외의 승점을 크로아티아에게 따낸다면 이런 징크스까지 맞물려서 물고 물리는 조싸움의 관계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크로아티아와 모로코의 이 매치업을 이야기를 하셨고 벨기에와 캐나다는 좀 어떨까요? 이 경기가 결과가 어떻게 끝나든 벨기에가 엄청 고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벨기에의 문제점은 뭐냐면 황금 세대가 저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에 여전히 베르통은 알더베이럴트거든요. 그리고 공격 쪽에는 루카쿠라든가 에당아자르가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결국 돌이켜 생각하면 그동안 벨기에의 문제인 측면 수비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앙 수비는 더 약해진 거고 공격 쪽에 이름 있는 선수들은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에도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캐나다는 젊은 선수들이 많아요. 많이 뛰고 움직이고 특히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들을 공격적으로 올려서 공격수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벨기에가 고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봐야 돼요. 뭐냐면 모든 팀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막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장점이 이쪽 단점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때릴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 모로코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스타 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엔네시리, 하킴 지에우, 소피앙 부팔, 골키퍼가 야신분우예요. 그거 봤을 때는 아, 이 팀은 뭔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즈라이하고 하키미가 있는 측면 수비가 공격에 가담했다가 돌아올 때 이 뒤쪽 공간 이걸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 있는데 간단하게 해서 측면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골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특히 오른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하킴 지에가 들어와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때 하키미가 올라가면서 공격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로아티아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미드필더의 힘이 너무 대단합니다. 이거 다 인정해요. 코바치치, 모드리치, 브로조비치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거기다가 뭐 벤치에 파살리치도 있고 그러면은 미드필더 힘은 여전한데 전방은 측면 공격을 믿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크로아티아도 이 선에서의 한 방을 좀 많이 보여줘야지만 승점을 가져가는 팀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경기를 꾸준히 잘하더라도 결과를 꾸준히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 F조 같은 경우에는 다 장단이 있어서 이거는 죽음의 조가 맞다. 사실 우리 이 코너가 알고 보니 죽음의 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언뜻 봐도 F조가 죽음의 조예요. 뭐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가장 같아요. 재밌을 조일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아무래도 아까 그 첫 경기도 물론 있겠지만 죽음의 조가 되려면 절대 1강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벨기에는 절대 1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일약도 없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모두가 모두를 어느 정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석들이 다 있어야죠. 네. 예. A조가 죽음의 조가 될 수 없는 건 카타르가 절대 일약이에요. 너무 약하니까. 너무 약하니까. 네. 근데 여기 F조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북중미에서는 1위거든요. 멕시코하고 미국 따돌리고 1위 차지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 모로코도 최대 변수는 저는 득점력이라고 보는데 엔네시리가 세비야에서 좀 엉망진창이 폼이에요. 네. 그런 거를 보면 해결을 누가 지어줄지는 아직 좀 모르는 상황인데 캐나다에 조나단 데이비드가 첫 번째 경기를 잘만 치러낸다면 왠지 이 F조에서는 원톱 스트라이커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는 선수가 어쩌면 조나단 데이비드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네, 그러면 예. 맞물리는 관계는 더 이제 진짜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네. 이로 짜놨어요. 아, 짜놨어요. 사우디가 2대1로 역전. 진짜? 이거 녹화 살립시다. 이거 사우디가 역전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네요. 49분 53분. 누구 퇴장당했어? 자, 비상 큰일 났습니다. 지금 C조의 경기, 첫 번째 경기가 끝이 났는데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겼습니다. 좀 저희가 놀라운 사실 이거 일이에요. 녹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제작진들로부터 속보를 전해 듣는 시간이 중간중간에 있었잖아요. 2대1로 역전을 했다길래 야, 이거 뭐냐 이랬는데 C조가 그래도 죽음의 조가 되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도 아르헨티나 상대로 승점 1점이라도 딴다면 멕시코랑 폴란드는 아르헨티나에게 승점을 딸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적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우디가 첫 경기에서 승점을 따느냐 여부에 따라서 죽음의 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겨버렸네요. 그러니까 승점 한 점이 아니라 석점 땄어요. 지금 옆에 까만 옷 입으신 분은 지금 네.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저는 아르헨티나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또 배신을 하나? 또다시 송펠레가 되는 그런 기분이라서. 예.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반전 모습 봤을 때 라인 컨트롤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명철 해설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에게 승리를 거두므로 인해서 오히려 멕시코, 폴란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팀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가 앞선 두 경기에서 좀 넉넉하게 승리를 거두면 메시의 체력 보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좀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행복회로를 좀 돌렸을 것 같은데 이거 다 어긋나게 됐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더 많아졌죠. 부담이 더 아르헨티나는 커졌죠. 훨씬 더 마지막까지 전력투구를 할 거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디가 물론 네. 지금 저희는 촬영 때문에 경기를 네. 본 건 아니지만 사우디가 지금 정도의 상황이면 그 이전에 원투펀치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두 달 정도 이미 리그를 일찍이 중단을 해서 사우디는 더 체계적인 전지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A매치 전적을 보면 쉽게 실점을 하지 않았고 꽤 괜찮은 전적들을 강호들을 상대로 내긴 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좀 불안해 보이는 멕시코와 폴란드를 상대로도 승점을 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카타르, 이란이 패배를 당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었는데 네. 완전히 반전의 드라마를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잡으로 해서 C조도 죽음의 조지만은 일본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팀도 그렇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자, 그렇다면은 사실 멕시코와 폴란드가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했는데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단 가장 힘든 상대를 이겼거든요. 16강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열려 있다. 네, 충분히 열려 있다. 왜냐면 멕시코, 폴란드는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더 어수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직력이 뚜껑을 열어봤을 때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C조가 죽음의 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C조가 경랑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과연 대회가 이제 토너먼트로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은 아르헨티나는 어디까지 가 있을지 그리고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과연 16강을 94년 월드컵에 이어서 또 갈 수 있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송영주, 이명철의 카타르 펀치 84회 첫 번째 이야기 알고 보니 2조가 죽음의 조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